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꼰대 김광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컨닥 조효사 조용주입니다. 목소리 와 그리 작노? 좀 크게 봐라 좀. 조 여사가 오늘 무슨 일 있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었어요? 네, 하던 대로 하세요. 분위기 목소리가. 잡느라고. 네. 네. 자, 내리까는 조 여사.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 소개해 주실 겁니까? 네, 오늘 사연은요. 음, 34세 미혼 여성입니다. 34세 미혼 여성인데 소득은 세후에 230만 원. 이고 그 직장 생활은 3년 했는데 1억을 모은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1억을 갖고 올 초에 2억 2억 1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를 했대요. 1억은 대출 받아서. 1억 대출 받아서. 그런데 이분은 고민이 이게 내가 부채를 빨리 갚아야 되느냐. 현재 자산 상태는 어떻게 되시죠? 현재 자산 상태는 적금은 100만 원씩. 그다음에 저축보험에 30만 원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연금 보험이 30만 원. 그리고 보장성 보험이 15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대요. 230 받는데. 네. 와. 그래서 175만 원 정도를 이제 저축하고 있었던 거죠. 보험회사에 오빠가 근무하고 있나요? 그렇다고는 하지 않았고요. 여기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이거는 또 세액공제도 안 되는 상품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지식이 없었고 이제 조금 저축은행을 가면은 조금 이자가 높다라는 생각에 저축은행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덜컥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조금 속았다라는 지금 그런 심정이 좀 있어요. 이분은. 속았네. 심정이 있는 게 아니라. 네네. 그래서 뭐가 궁금해 이분은? 이분은 뭐가 궁금하냐면 내 자산 상태가 지금 괜찮냐, 적절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의가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이게 부채 상환을 하는데 빨리 부채 상환의 시기가 궁금한 거죠. 빨리 갚아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그다음에 이제 뭐 부동산 매도에 관한 얘기도 조금 이제 하셨고 이제 너무 삶이 팍팍한 거죠. 삶이 팍팍하다. 네, 그 이자도 갚아야지. 여기 175만 원씩 나가고 나면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가 남는데 이걸로 생활비를 하고 뭐 자기 생활을 하고 이렇다 보면 너무 인생이 팍팍한 거죠. 삶이 팍팍하다. 네, 너무 삭막한 거죠 한마디로. 오케이. 즐기지 못하는 인생인 거죠. 야 대단하다. 대단하죠. 또 미혼 여성분이 네, 대출을 반을 일으켜서 집을 사셨네. 네, 대담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야, 좀 지르는 스타일이다. 그런 거 같죠? 그게 어디 네. 적금들로 갔다가 보험도 팍 질러버리고. 네. 또 귀가열이신가? 집도 타다닥 질러버리고. 네. 야, 지르는 스타일. 결단력은 되게 있으시네요. 그러네. 결단력이 네. 있네. 그러니까 요즘 워낙 또 금리가 저금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그 셀러맨들이 조금이라도 수익 날 수 있까 뭔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부동산을 또 덜컥 그쵸. 사버린 거지. 그쵸.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최근에 덜컥 사버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야, 근데 비중적인 부분에서 일단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 부채 상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부채 상한을 그래서 이분은 이제 원리가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걸 생각하시고 있으신데 저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이자를 늦게 갚는 게 유리해요. 실질적으로는. 예. 왜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물론 이제 이자 측면, 이율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은행에 이자금 두는 것보다는 부채를 상환하는 게 제 대출 이자가 대략적으로 2.8% 정도 알고 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당연히 상환하는 게 맞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 삶이 팍팍하다고. 맞죠? 근데 봐봐. 팍팍하죠. 네. 대출 1억에 대한 대출 이자 3, 40만 원 계속 갚을 거지.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적금 또 100만 하고 있지. 그다음 네. 연금 저축 보험 하고 있으면 네, 네. 숨이 턱턱 막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부채는 상환되고 있지만 내 통장에 돈이 금자산이 없다라는 거야. 없어지죠. 맞지? 맞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계속 아까 말씀하신 삶이 팍팍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삶이 팍팍해질 확률이 더 지속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매우 높죠.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팍팍한 그런 심정을 없애는 방법은 지금은 대출을 바로 상환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그런 관점에서는 이자만 내면서 원금은 나중에. 다른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금융자산 비중을 늘려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34살에 이 정도 어쨌든 집도 있어. 그죠? 어쨌든 집도 있어. 빚이 물론 이 나이에 이렇게 빚 대출 없이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부자도 그렇게 안 사잖아요. 네, 저금리니까.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동산도 있어. 그리고 또 저축도 어쨌든 있어. 야, 그리고 34살이야. 네. 그러면 34살까지를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그림이 좀 보이네. 그림이 보이는데 어쨌든 이분은 우리가 좀 도와줘야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부채 상환은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금주산 비중이 늘어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또 보면 이제 답은 다 이분이 알고 있어. 그리고 되게 현명하신 분이야. 근데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으신 것 같으신데 자산 비중이 적절하냐.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비중이 확 늘었으니까 금융자산 비중이 없으니까 그게 불안한 거죠. 팩트는 다 알고 있는 거지. 답도 알고 있고 그게 좀 네네. 이상하다. 근데 저는 그 다르게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현상만 보면 부동산 비중이 절대적으로 90% 이상이기 때문에 전자산의 부분이기 때문에 리스크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사회초년생이잖아. 예. 40대 사회초년생의 부동산 비중이 높은 거랑 그 다음에 5, 60대 은퇴 시점에 부동산 높은 거랑 그런 같은 잣대를 가지고 보면 안 된다라는 그건 좀 거지. 다르죠. 그렇지. 그리고 중요한 건 앞으로 이 사람은 20년 동안에 현금 흐름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현금 흐름까지를 고려해서 부동산 비중을 자산 비중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부동산 비중이 높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자산 비중을 좀 더 늘려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현금 흐름이 금융자산화되면서 부동산 비중은 줄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비중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또 그런 걱정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미국 금리 인상 네. 등등 하면서 뭐 요즘 부동산 가격이 뭐 좀 이렇게 오름세를 멈추고 뭐 빠질 것이다 이런 논란들이 많고 실제로 이제 그런 우려 그런 걱정들이 레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빚을 안고 부채를 안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또 염려도 좀 있을 듯한데 내용은 보니까 그 부동산 물건은 나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죠? 시어 뭐 아주 그 소형 평수의 강북. 뭐 강북 그 정도면 실주거. 그 정도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 가격 쪽에 조금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네. 그런 물건인 것 같아요. 그죠?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실주거 목적도 있지만 대출 받았다고 샀다는 거는 뭐냐면 투자용 녹은 투자용이 있어. 네, 있어요. 그 심리가 있기 때문에 지르셨겠죠. 또 매스컴에서 부추기고. 근데 이분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그게 자체가 손해예요. 왜냐면 투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갔을 건데 이자 내고 있잖아 이자.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자 이상은 나와야지만 이게 성공한 물건이거든. 그러니까 하방 꼰대가 얘기한 것처럼 하방 경직성이 있는 물건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투자형으로 본다면은 맞아 상승돼야지만 이분한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게 지금 현재 삶이 좀 팍팍하고 부담을 느끼고 있어. 맞죠? 근데 이거 장기적으로 네, 갖고 네. 가면은 이게 월세 전환이 되게 용이한 물건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월세 물건이. 전환은 임대 소득을 그렇죠.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그렇지. 수 있는 거라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좀 시점에서 자기가 부담을 느낀다면 지금부터 어차피 이전을 보유하면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보유한 이후에 매도도 한번 고려할 필요도 있고 양도세, 비과세. 쉽게 말하면 금리 인상 정점 이전에 네. 2018년 이전에 27년 이전에 한번 트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게 안 하면 이분은 미혼이시잖아요. 네. 결혼에 대한 이슈가 있어. 그러면 결혼 이슈가 있으시다면 아까 우리 조유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 시점에서 그 월세를 전환하는 것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대출 끼고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자, 그다음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보험 상품들, 네. 보험 쪽에 그러니까 뭐 친척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왜 은행에 가면
그 자기들 적금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은행에 가면 꼭 적금들로 간 사람들이 뭐 하나 끼고 나오는 거는 끼고 보면은 네. 보험을 끼고 나와. 그렇죠. 이 신기한 현상, 이 마술 같은 현상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왜 그럴까? 필요가 있다. 다 알잖아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다 얘기 알지. 안 해도 대체로 이제 알죠.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보험을 헷갈리는 사람이 어떻게 헷갈리냐면 모든 보험 상품을 소득 공제하고 헷갈리는 게 소득 공제용 보험 상품이 있고 소위 소득 공제가 아니라 나중에 10년 이상 비과세되는 보험 상품이 장기 상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헷갈려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 연금 보험 음. 이렇게 하면 특히 연금 보험 같은 경우도 두 종류가 있어요. 꼰대가 얘기한 것처럼 연금 저축 보험이 있고 연금 보험이 있어요. 그 대부분 사람들은 그 두 개를 구별을 잘 못해. 못하죠. 여기서 이제 한번 확실히 이제 이거는 이해하셔야 되는데 연금 저축 보험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액 공제가 되는 상품이죠.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되고 연말 정산 때 그렇지. 네. 대신에 나중에 그 비과세 혜택은 없어. 네. 이걸 이제 연금 저축 보험이라 부르면 돼. 보험회사에서 부르는 거. 네. 그다음에 연금 보험은 뭐냐면 그 연금 저축 보험과 다르게 세액 공제, 연말정산 기능은 없는 거야. 그렇죠. 소득 공제하고 네. 상관없어. 대신에 세액 10년 이상 맞아요. 유지라면 네. 그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비과세 혜택이 있다. 그렇지. 이건 거죠. 네. 다음에 이제 연금을 받을 때나 네. 10년 이상 지나서 그걸 혹시 목돈으로 받을 때 낸 돈보다 더 많이 불어났다면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지. 나는 왜 연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소득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 자체도 몰라. 진짜로 그래요. 네, 거의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면 일단 그거부터 한번 봐봐봐. 내가 그거 은행에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가입했다면, 같아요. 네. 왜냐 대부분 은행에서 가입했다면 연금 보험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요즘은 세액 공제되는 것들을 연금 저축 계좌 또는 그렇죠. 연금 저축 보험을 펀드 이런 걸 가입을 하시겠죠. 네. 은행에서도 자기 연금 저축 상품들 안 거네요. 왜냐하면 이자가 안 나오는 걸 뭐로 타로 권하겠어? 또 돈도 안 되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펀드 위주로 권할 건데 대부분 은행에서 가입한 상품들은 연금 보험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우리가 은행 창구에 있는 직원들을 진짜 많이 이제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좀 배워봐야겠어. 신기해. 네. 어떻게 사람이 적금들로 왔는데 그 한 10분, 20분 상간에 싹 해가지고 대단하죠. 그 대단한 네. 야 홈쇼핑 호스트 출신인가? 그리고 이게 있는 것 같아. 심리가 뭐냐면 지금 요즘 뭐 시대 하두가 뭐 금융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 나오는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 그리고 일단은 은행에 대한 그 기본적인 신뢰도가 있어. 그래서 은행을 가면 일단 내가 항상 어린 것 같고 또 원래 창고에 앉으면 그 앉아있는 사람들도 전문가인 것처럼 보여져. 이게 전통적인 정서죠. 그렇지. 왜 그럴까요, 조 교수님? 왜 그 은행에 대해서 사람들 그런 생각이 있을까? 아, 그거는 이제 아주 오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저희 부모님 세대 네, 생각해 보면 그때는 당연히 금융회사는 은행밖에 없었어요. 네, 은행밖에 없었고 그런 세대들 밑에서 자란 그 바로 밑에 자녀들이잖아요. 누굴 제일 먼저 보고 배워요? 부모님 보고 배우잖아요. 부모님은 최고 은행이 제일 좋고 가장 안정적이고 그렇지. 요새 뭐 그 응답하라 1988 나오잖아요. 그 세대 때는 이자가 되게 높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은행이 갑이었지. 왜 은행이 가볍지? 뭐 1억만 넣으면 뭐 그래. 이자가 생활비 정도로 나오는 시대였기 때문에 은행이 최고라고 부모님이 알고 계시고 그 세대 부모님들이잖아요. 그 세대들도 그 밑에 자녀들은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을 한 거죠. 그래서 은행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원금 보장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자, 거죠. 여러분 은행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시죠. 그렇죠. 은행은 그냥 상품을 판매하는 창구의 수단일 뿐이지 그 이상도 아닌 거고 그렇죠. 중요하고 그 앉아 있으신 분이 물론 이제 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다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고 그냥 직원. 또 그렇지. 자, 근데 이제 사실은 네. 본질적으로 보면 은행 직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더라도 자 은행 직원은 그 직원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한 거예요. 그건 맞지. 상품을 팔아야 되니까. 팔아야지. 오더가 내려오니까. 오더 내려오는데. 근데 이제 그것을 받는 소비자가 결정하는 자기 돈이 나가야 되는 사람이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결론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거지. 그렇지. 그지? 네,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0.1%, 0.몇 퍼센트 더 받기 위해서 자기 딸에는 그 저축은행 금리를 비교해서 거기 찾아간 거야. 근데 갔는데 보험을 듬뿍 가입해버렸네. 이는 케이스가 허다하다. 허다하다. 왜? 허다하다. 몰라서 당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같은 그 금융계에 있지만 좀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요 포트폴리오를 아까 이제 부동산 문제는 했고 이제 전체적인 금융 상품 문제에 있어서 보험 쪽이 이상하게 좀 편중되었다는 느낌이 그렇죠. 들고 이것도 본인 역시도 뭔가 이제 찝찝한 느끼고 그죠? 있는 거죠. 찝찝한 느끼고 있는 거 요것도 조정이 좀 필요하고 그렇죠. 또 34살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것이 잘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가 잘 살고 있나. 조회사 컨슈머 닥터 콘닥 네. 콘닥 조회사의 그렇죠. 완 멘터 소비하는 거가 말 그대로 소비에서 없어진다라고만 생각하실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소비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잘 산 삶이 되느냐가 아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잘 소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분 생활비가 너무 적잖아요. 지금 물가가 얼마나 물가가 높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제일 중요한 건 이분이 자기가 하고 싶은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무조건 돈을 모으는 게 내 가치냐, 그 돈으로 좀 더 행복하게 하는 게 가치냐, 그거를 잘 생각해주고 인생의 목표를 세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거지. 나는 첫 번째로 뭐 보면 나는 결혼을 해야 될 거고 결혼을 하는데 결혼만 하면 다냐? 그게 아니잖아. 거기서 어떻게 더 잘 살고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살 것이냐를 좀 계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하는 것에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세우고 방향도 설정을 하고 이런 게 가장 우선시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참 사연들이 보면 다들 안타까워 네. 많이들. 저는 솔직히 이번 사연 들어오신 거 보면서 굉장히 많이 좀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았어요. 왜 자꾸 이런 일이 펼쳐질까?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사회가 너무 돈하니까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팍팍한데 소위 헬조선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빨리 급하게 뭘 모아야겠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이래요. 그죠? 현금 그렇지. 흐름.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지금부터 수입이 뚝 끊겨버리면 모았던 돈조차 쓰기에 바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네. 조금 이제 돈을 벌 때 자기 성장 그죠? 좀 여유 있는 경험들을 소비를 통해서 해 나가면서 맞아요. 자기 성장에 투자해 나가는 것도 금융상품 투자 이상의 가치가 있다. 그렇지. 예, 그것도 좀 이렇게 멀리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 말 듣고 탁 퍼뜩 생각난 건데. 퍼뜩. 네, 퍼뜩. 퍼뜩. 문득. 문득. 갑자기 불현듯 생각난 건데 이게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갑자기 뚝 끊겼을 때 그렇지. 내가 다른 뭔가를 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렇지. 그 생각이 불현듯 문득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렇지. 우리는 수입이 딱 끊기면 음. 또 그 월급의 자미와 책2 네모되거든. 네모되는. 그렇죠. 그래서 그 사회 초년생들이 특히나 조심할 상품을 가입할 때 조심하실 부분은 뭐냐면 향후 미래에 발생될 이벤트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하고 상품들 가입할 게 있는데 중요한 건 현금 흐름 지속성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 현금 흐름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뭐 이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경력 단절을 통해서 끊길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먼저 고려한 이후에 현금 흐름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림 상품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다. 그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또 34세 미혼 여성분, 부동산 델크 가입하신 분, 사신 분에 대한 사례를 좀 들어봤고요. 뭐 또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질문사항 있으시다면 저희 머니스토리.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이제 메모 남겨두시면 우리 쪼여사 그리고 꼰대 뭉치 기타 우리 많은 우리 전문가 캐스터분들이 합심해서 정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세 여성분 감사하고 힘내세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